네, 오늘 이제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상반기와 한 분기 그리고 월을 마무리하는 하루였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6월 30일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가 전장 대비 0.82% 하락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전장 대비 0.8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33% 하락 마감했는데요. 장중에 3대 지수 모두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장중 3% 가까이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우와 S&P 500 지수도 장중에 2% 안팎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오늘 미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물가 지표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요. 또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6월의 마지막 거래일 이제 조금 부진하게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 이제 미국의 5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PCE 지표인데요. 이 PCE 지표가 중요한 것이 이제 CPI 지표보다는 조금 늦게 나오지만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입니다. 연준이 이걸 주로 참고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 주목도가 높은 상태였는데요. 이제 오늘 나온 5월 PCE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앞선 몇 달보다는 상승세가 조금 둔화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가의 이 거센 상승세가 어느 정도는 조금 진정이 되려는 이런 조짐을 보이기는 했는데요.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5월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7%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변동성이 큰 에너지라든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것이 근원 지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5월 근원 PCE 가격 지수가 4.7% 상승을 한 것은 이제 전월치인 4.9% 상승보다는 이 상승세가 소폭 둔화가 된 수준입니다. 이 근원 PCE 가격 지수가 지난 2월에 피크를 쳤었는데요. 2월에 5.3% 상승을 하면서 1983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5.2% 그리고 지난 4월에는 4.9% 그리고 이번 달에는 4.7%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면서 둔화의 조짐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전월 동기 대비로도 0.3% 상승하면서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에너지랑 음식을 포함한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6.3%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월치랑 같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PC 가격 지수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조금 둔화의 조짐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정말 40년 만에 최고치 수준에 근접을 해 있는 수준입니다. 의미 있는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시장에서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전문가들이랑 외신이 PCE 지수를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CNBC 방송 같은 경우 이제 물가 지수의 전월 대비 상승세가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긴 했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고집스럽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전문가들도 이제 이 정도 수준의 물가 둔화 조짐으로는 이 연준의 강력한 긴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인플레 상승률 둔화는 연준이 긴축을 낮추기 위해 긴축의 강도를 낮추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이런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은 계속해서 인플레가 진정이 된다는 어떤 clear하고 compelling이라고 항상 표현을 하는데요.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는 이런 인플레 둔화 신호를 찾고 있습니다. 이 신호가 나와야만이 긴축의 강도를 이제 완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요. 이렇게 조금 전월 대비해서 이제 상승폭이 0.2%포인트 정도 둔화를 한 것은 이제 설득력 있거나 이 명확한 숫자는 아니다라는 평가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이 물가 지수가 조금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네. 이제 노동부가 매주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의 수를 집계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실업지표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이제 지난 25일로 끝난 한 주간 동안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를 공개를 했습니다.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이제 살짝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금 23만 1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소폭 줄어든 수준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상당히 좀 많은 수준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보험이 뭐 이 정도 2천 명 줄어들고 뭐 이런 걸로 이 고용 시장이 좀 어떻게 됐다라는 의미를 찾아보기는 어려울 정도의 미미한 숫자인 것 같고요. 이제 전문가들은 다음 고용 지표인 7월 8일 날 발표되는 6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을 이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고용 지표라고 하면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을 되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이제 관건은 이 고용 시장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게 관건입니다. 이 고용 시장이 만약에 조금 안 좋아지는 어떤 조짐을 보인다고 하면 연준이 긴축의 강도를 약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파월 의장은 고용 시장이 여전히 매우 강한 상태다라고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 보통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달 동안 평균 이제 40만 명 정도 증가를 하는 수준을 보여왔습니다. 지난달에는 이제 39만 명 증가를 하면서 이 평균치랑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것보다는 6월에 조금 고용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 이제 6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25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5만 명이 증가를 했을 경우에 지난달에 기록했던 이제 39만 명 증가라든지 최근 3개월 평균 신규 고용인 40만 명에 비해서 크게 좀 부진한 수준이 됩니다. 이렇게 좀 25만 명 수준으로 나오면 고용시장이 조금 안 좋은 것이 아닌가, 고용시장 안 좋은데 연준이 이렇게 긴축을 빠르게 해도 될까, 뭐 이런 좀 우려감이 오히려 증시에는 호재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이제 25만 명 증가를 한다고 해도 이게 연방준비제 FOMC의 7월 75bp 금리 인상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경제 성장률이 지금 둔화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최근에 조금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25만 명 정도 신규 고용이 증가하는 것은 이제 과거 기준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고용시장이 굉장히 탄탄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7월에 어떤 자이언트 스텝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이 고용 지표가 연준을 주저할 정도로 좀 안 좋게 나오기 위해서는 비농업 신규 고용이 줄어드는 수준이 돼야지 연준이 여기서 주춤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에도 경고등이 다시 켜졌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6%를 기록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역성장을 했는데요. 만약에 미국이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하면 기술적인 의미로서의 경기 침체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오늘 미국 애틀란타 연은이 조금 비관적인 경제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연은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는 애틀란타 연은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는 이 모델에 따르면 2분기 GDP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모델의 추정에 따르면 2분기 미국의 실제 GDP 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 1%를 집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에 정말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게 된다면 미국이 기술적인 의미에서의 경기 침체에 접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다른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다소 부진했습니다. 미국 중서부 지방의 제조업 활동을 시사를 하는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가 56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 56이라는 숫자는 전월치인 60.3에 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수준이고요. 마켓워치 같은 경우도 6월에 이 지수가 급격하게 둔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거래로 이제 상반기 거래가 끝나게 되었는데요. 2022년 상반기는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두드러질 정도로 부진한 한 시기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첫 거래일에 S&P 500 지수가 거래를 시작한 가격이 이제 4,796이었습니다. S&P 지수 같은 경우 지금 앞자리가 바뀌었고요. 나스닥도 올해 첫 거래일 15,823선에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나스닥 역시 지금 상당히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서 만선을 거의 위협하는 수준으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다우 지수도 올해 첫 거래일 종가가 36,585.06이었습니다. 다우가 이제 이번 달에 한때 이제 3만 선을 깨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역대급으로 안 좋은 장의 한 중간을 저희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연초 대비해서 21.04% 하락을 했습니다. 첫 반기 동안 그만큼 하락을 했고요. 이게 지금 1970년 이후 최악의 상반기였다고 합니다. 지금 50년이 넘는 기간 만에 제일 최악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연초 대비해서 30.3% 지금 추락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 약세장을 넘어서서 거의 지금 약세장을 굉장히 심화를 한 수준입니다. 다우도 올해 첫 거래일에 비해서 1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1957년 이후에 S&P 500 지수가 과거 6개월 동안 20% 이상 하락한 적,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런 거 관계없이 6개월 연속해서 20% 동안 하락을 한 적이 총 13번 있었다고 합니다. 5년에 한 번 꼴로 이게 돌아온 셈인데요. 정확히 5년씩은 아니지만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5년에 한 번 정도 오는 이런 일을 제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6개월 동안 주가가 20% 하락을 한 것이 2009년 2월 28일로 끝난 반기인데요. 금융위기 직후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주가가 S&P 500 지수가 20% 이상 하락을 했었습니다. 당시의 낙폭은 무려 42.7%에 달했고요. 네, 이제 코로나 당시는 이제 이만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표에 지금 코로나 저점은 안 나와 있는데요. 코로나 당시에는 지금 약 2020년 3월에 저점이 형성되기 직전에 6개월 동안 S&P 500 지수가 13.2%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반기별 설명을 드렸는데요. 분기별로도 굉장히 좀 최악의 한 분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지금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이번 한 분기 동안 지금 각각 16%와 22% 폭락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도 이번 2분기 동안 11% 이상 하락을 했고요. 다우와 S&P 같은 경우는 이번 2분기 분기 낙폭이 2020년 1분기 즉 코로나 저점 당시 이후 가장 컸다고 합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이번 분기에만 22% 폭락을 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상반기에는 제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린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이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루에 3, 4% 움직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역사적인 이 증시의 출렁임의 한순간에 정중앙에 놓여 있다라고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상반기 낙폭이 왜 이렇게 심했나, 이 상반기에 우리가 왜 이렇게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걸 돌이켜보면 정말 상반기는 이 악재의 총집합이었다고밖에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물론 연준의 이제 고강도 긴축이 지난 3월에 시작이 되었고요. 3월에 연준이 3년 만에 금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는 50bp 빅스텝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75bp 자이언트 스텝까지 단행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인플레이션은 지금 40년 만에 최고치 수준을 계속해서 거기 근접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2월 말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쟁이라는 이슈까지 터졌습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모로 이제 악재가 좀 총집합되어 있는 이런 상반기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그 주가가 이렇게
더 재료보다도 더 많이 떨어진 이유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긴축의 문제가 앞으로도 향후 계속되는 이슈라는 점입니다. 지금 LPL 파이낸셜의 전문가는 이 상반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도 연준 이유고 연준과 그 인플레이션이 이제 종합이 돼가지고 이런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언컨대 인플레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내러티브를 완전히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가장 시장의 중요한 주제라고 얘기를 했고요. 연준이 여기다가 이제 연준이라는 팩터가 더해져서 이렇게 좀 시장이 부진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연준이 이제 코로나 초기에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나서 또 정부와 중앙은행이 아낌없이 이제 돈을 풀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값을 지금 현재 증시가 치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연준이 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을 크게 끌어내린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 결국 시장이 쳐다볼 수 있는 가장 큰 희망 역시 연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시장을 지금 이런 인플레 국면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또 거시 경제적인 어떤 매크로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결국 이제 시장이 가장 기대할 만한 요인도 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연준의 고강도 긴축이 조금 약해지기만을 이 신호만을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리 인상 절대 중단하는 일은 없겠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혹은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있죠. 그 연준이 이거를 50bp나 25bp 정도로 인상폭을 조금 줄인다는 신호만 줘도 시장은 약간은 이제 조금 반등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준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이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 속에 기록적인 이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연준이 우려를 하고 있지 이 주식시장에서 연준 풋을 기대하기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이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긴축의 내러티브에 집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에 역대급 조정장을 겪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반기에도 이 주가가 이 정도로 부진할 것이다라고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S&P 500 지수 같은 경우 상반기에 20% 이상 떨어졌을 경우에 하반기에는 이제 모두 과거 사례에서는 주가가 반등을 했고요. 또 미국의 중간 선거도 앞두고 있는 만큼 주가의 상방 여지도 이제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바닥을 찾고 하반기에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월가에서도 옥석 가리기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이런 부정적인 좀 좋지 않은 시장 환경 가운데서도 이제 추천을 하는 종목을 내놨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떤 거를 이제 좀 사야 하는 걸 추천하는가라는 이 기사를 CNBC가 종합을 했는데요. 이제 월가 전문가들이 대체로 한 컨센서스 중에서 주가가 현재 수준에서 20% 이상 상방 여력이 있고 또 EPS가 10% 이상 상승 가능한 종목을 이제 골라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중에 지금 좀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지금 월가에서 80% 이상의 그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매수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수준 대비 36%가량 상방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월가 전문가들이 지금 이런 안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 구글 이런 초량 빅테크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정말 긴 장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런 주식을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업계에 굉장히 급격한 셀오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매도세가 좀 과도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습니다. 네, 또 이외에도 비자라든지 디즈니, 쉐브론, 캐터필러 등의 종목이 이제 지목이 되었는데요. 이제 지금 원자재 관련 종목이 이번 상반기 중에서는 섹터별로는 가장 이제 우승자였습니다. 유가가 지금 계속해서 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향후 여름이 지나가면서 유가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추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섹터 중에 유틸리티라든지 산업재 관련 섹터를 제외하고는 전 섹터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부동산도 이제 소폭 종가 기준으로는 오르긴 했는데 좀 미미한 수준이고요. 대체로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빅테크 종목들도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을 오늘 보였는데요. 오늘 애플, 구글, 그리고 테슬라 이런 종목들 대부분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주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네, 이제 오늘 테슬라 관련해서 소식이 중에 보고서 중에 조금 눈여겨볼 게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일부 전문가들이 테슬라가 전기차의 이런 경쟁 구도에서 조금 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이 점유율이 지금 현재 70% 가량입니다. 이제 시장 마켓 리더인데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차량들이 이제 차량 업체들이 이 경쟁에 뛰어들게 되고요. 테슬라도 지금 독보적으로 잘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악재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점유율이 2025년까지 지금 11%까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조금 굉장히 좀 안 좋은 소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인데요. 이 와중에도 지금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 이제 줍줍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제 뉴욕의 이 리서치 업체인데요. 반다 리서치에서 이런 자료를 냈습니다. 지금 지난 한 주 동안 뉴욕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을 매일매일 순거래한 내역이 이제 13억 달러 수준에 근접을 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최근에 좀 주가 자체가 많이 안 좋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거래가 좀 많이 위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축이 됐던 이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가 지난해 평균 거래액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다시 회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상반기 동안 이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우량 빅테크를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에 가장 많은 주식 자금이 순유입된 종목이 테슬라와 아마존입니다. 이외에 이제 애플이라든지 AMD, 엔비디아 등이 뒤이어 따랐고요. 역시 지금 우량주를 조금 매수를 하려는 이런 투자자들이 상당히 시장에 많은 상태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